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비님 그런데 약간 뭔가 네. 좀 수척해진 느낌? 아 저요? 아마 머리를 짧게 잘라서 제 목이랑 드러나서. 아니 근데 스케줄 잡을 때 보니까 네.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바쁜 건 아니고 신상에 좀 변화가 생겨서 이제 거기 적응기여가지고 네, 그 적응하고 있어요. YG는 여성분들한테 흔히 그냥 인사말처럼 수척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러면 다 좋아하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한 거네요. 네. 매일 그렇게 얘기할 걸?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여자 게스트 혹은 여자 크루가 딱 두 분이잖아요. 혼비님이랑 박평. 근데 항상 두 분이 되게 수척해 있어요. 네. 뭔가 그렇죠. 인정하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나도 늘 수척해 있는데. 오늘 되게 수척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맨날 자주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이나 읽죠. 네. 수지 땡땡땡땡님. HQ 해리 쿼버트 사건의 진실 2권을 읽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어린 나이에 데뷔하자마자 성공한 천재 작가 마커스 조엘 디케르랑 공통점이 많네요. 마커스는 조엘 디케르 자신을 모델로 한 주인공 같습니다. 아마 조엘도 데뷔하자마자 성공한 한자도 못 쓰는 작가병에 걸린 적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 같네요. 60% 정도 읽은 시점에서 범인이 로버트 퀸, 제니 아버지 같은데 제가 범인을 맞게 추측했을까요? 몹시 궁금하네요. JYP님이 강추하실 만한 책이네요.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아마. 네. 이어서 수지 땡땡땡님께서 이어서 이런 범죄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다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유유. 2권 201쪽 언젠가는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일지도 모르지. 제가 그래서 엄청 놀랐잖아요. 네. 이 JYP 최애 소설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라는 게 얼마나 언매치하고 안 맞습니까? 왜? 왜? 영원한 아니, 사랑, 좋아합니다. 추구합니다. 네. 영원한 사랑 이런 거랑은 전혀 1도 안 맞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제일 로맨틱하게 사시는 분이셔가지고. 하긴 그렇긴 하다. 네, 그쵸. 네. 알콩달콩. 네. 세바공님 다음 댓글. 저도 읽을 땐 사랑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면서 읽었는데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 예고를 보다 보니 책에서는 못 느꼈던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성애를 미화하는 듯한 점점점. 역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구나 하고 또 배웠습니다. 조엘 디케르 다음 책 기다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바공님 글에 수지님 또 댓글 남기셔서 그러게요. 현실에서는 분명 욕먹을 짓인데 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소아 성애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해되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수지 땡땡땡땡님이 JYP도 몰랐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조엘 디케르 신작 스테파니 메일러의 실종 사건 생각보다 빨리 출간되어 놀랐어요. 조만간 책걸상에서도 다루겠네요. 책 읽어둬야겠어요. 라고. 책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젠가 내년쯤 나오겠지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엘 데케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작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번역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빨리 나온 거의 동시 출간에 가까운 거의 수준이면 그렇죠. 그 출간되기 전부터 원고를 드래프트 원고를 그냥 보내고 계약하고 번역 시작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바공님께서 우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데드라인 잘 마무리하면 제게 상 주는 것처럼 읽어야겠네요. 내년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니. 네. 네. 그 JYP도 이제 아직 못 샀는데 냉큼 사서 9월 초에 추석 연휴에 읽을 예정입니다. 네, 저도 추석 연휴 때 읽어보려고요. 저도요. 쫙 보면서 이게 또 한 권짜리인가 두 권짜리인가 봤더니 한 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좋아 이러고 딱 봤더니 이런 젠장 736페이지 736페이지예요. 한 권의 탈을 쓴 두 권. 네.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디케르는 사랑이니까요. 음. 네. 점핑 95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네, 팟빵에 남기셨는데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상호 대차하기가 엄청 편해졌습니다. 전에 책걸상 통해 알게 된 HQ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던 기억을 잊고 별 생각 없이 볼티모어의 설을 상호 대차로 빌려왔는데 큰일입니다. 10쪽도 안 읽었는데 무섭게 빨려 들어가네요. 아이고야. 네, 이 볼티모어의 서가 조엘 디케리의 HQ 다음 작품이죠. 네. 이것도 했었죠, 우리가. 네, 했었습니다. 상호 대차가 뭡니까, 근데? 아, 상호 대차는 뭐냐면 이제 같은 시에 있는 도서관들끼리 이 도서관에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 있으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러면 자기가 정한 도서관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제 근처 도서관에는 이 책이 없지만은 약간 멀리 있는 도서관에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상호 대차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에서 이제 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으로 갖다 줍니다. 무슨 방식으로 갖다 줄까요? 보통 택배? 아, 행랑? 인편? 그게 아니라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보통 상호 대차 신청을 하면은 다음 날 한 오후 3시 이후에요.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아마 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음. 인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상호 대차 신청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한 네. 다음에 싣고서 네. 다 이렇게 나눠주고 네. 또 반납한 책들은 또 수거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 네, 그렇게 하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좋아요, 굉장히. 네. 오호. 왜냐하면 왜 좋냐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웬만한 도시에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보면 책들을 좀 많이 빌려가는 도서관들이 있고 네. 네. 장서는 되어 있는데 그 도서 이용률이 좀 네. 낮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도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에는 읽고 싶은 책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상호 대차 신청을 하면은 책을 빌려서 읽을 수가 있죠. 그 책은 되게 많은데 빌려가는 사람 없어서 늘 다른 도서관으로 막 보내는 도서관은 약간 맘 상하겠다. 약간 맘 상하죠. 거기 도서관 직원분들이나 도서관장님 맘 상할 수 있죠. 네. 트래블링 님이 팟빵에다가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건 4월 달에 올린 댓글인데 왜 이제 소개하는 네, 겁니까? 2019년 4월 22일 날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책 추천합니다. 토머스 쿡의 브레이크 하트 힐, 줄리언 웰즈의 죄, 채텀 스쿨 어페어 너무 재밌어요. 작은 물방울이 동심원으로 퍼져가듯이 잔잔한 순간순간의 과거의 회상이 모여서 온 수면을 온통 흔들어 버립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강렬한 반전을 이끌어서 다른 책을 읽고 나도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 요거 왜 갖고 라고 왔는지 추천을 하셨거든요. 알겠군요. 네. 네. 오늘 저희 세 명이 함께 이야기 나눠볼 소설의 작가가 바로 토마스 쿡입니다. 네. 사실은 그 트래블링님께서 토마스 쿡의 소설들을 추천하기 전까지는 JYP도 YG도 토마스 쿡의 소설을 읽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네. 작가의 존재도 몰랐죠? 몰랐습니다. 네. 토마스 쿡 그 여행자 수표 뭐 이런 거 맞아요. 하는 여행사 여행사 이름 아니야? 처음 뭐. 만든 토마스 네. 쿡만 생각을 했죠. 그 네. 얘기했었죠. 네. 네. 토마스 쿡이라는 그 작가를 우리 청취자분의 제안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야, 굉장히 저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트래블링님께서는 뭐 브레이크 하텔이나 줄리언 웰즈의 제나 채텀 스쿨 어페어를 추천을 하셨는데 이제 YG랑 JYP는 이제 상의를 해보다가 우리나라에 출간된 토마스 쿡의 소설 중에서 좀 제일 많이 사서 읽은 독자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평도 나쁘지 않은 책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찾다 보니까 붉은 낙엽이라는 게 가장 맨 위에 뜨더라고요. 그 언젠가 붉은 낙엽을 직접 추천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건 못 찾았군요. 못 찾았어요. 예. 근데 트래블링님께서 토마스 쿡을 처음 추천하신 거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붉은 낙엽을 저희들이 읽고 혼비님께도 추천을 했더니 네. 혼비님도 읽어보시고 너무 좋다고. 네. 혼비님도 토마스 쿡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처음 작가인가요?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트래블링님 이 말이 진짜 너무 맞네요. 그 작은 물방울이 동심원으로 퍼져가듯이 잔잔한 순간에 과거의 회상이 모여 온 수면을 온통 흔들어 버려요. 네, 진짜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분 스타일이군요. 그러니까 그 다른 책 세 권이 그런가 이렇다고 봐요. 하셨는데 네. 우린 지금 붉은 낙엽을 읽었는데 네, 네. 토마스 쿡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토마스 쿡의 저자 소개를 보면은 되게 인물의 내면에 집중한
서정적인 묘사와 네. 독창적인 스토리 전개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작가이고 특히 장르 소설계의 약간 그런 문학성을 네. 대표하는 그런 작가. 미국에서는 원래 좀 그런 네. 이 독자들의 평을 받는다고 해요. 그 1947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많습니다. 많습니다. 비교하자면은 하루키가 49년생이고요. 이문열이 48년생. 네. 저 그러니까 이문열 이름 듣고 웃는 거는 웃음으로 디스하는 거죠. 너무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독자들이 저희 애청자분들이 나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하루키 49년생, 이문열 48년생을 언급을 했고요. 경력을 약간 살펴보면 일단 대학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영문학도. 네, 영문학도였죠. 영문학도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뉴욕으로 가서 큰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그 US 인더스트리얼 케미컬이라고 하는 곳에 광고 기획자로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케터로 네. 일을 하다가 그런데 영문학도로 대학을 다니면서 무슨 멜빌의 모비딕이나 뭐 포크너의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나도 글 쓰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했다가 취업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 석사 과정을 밟고 나서 이제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조지아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 지역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영문학과 역사를 가르치고 또 지역 신문에서 북리뷰 섹션의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습작을 해서 계속해서 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지역 신문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198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한 나이가 만 33세. 34세. 네, 그리고 33세? 네, 데뷔 소설이 블러드 이노센스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은 국내에는 소개가 안 되었는데 그 소설이 꽤 이제 호평을 받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뭔가 작가로 나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업 작가로 나선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업 작가로 쭉 활동을 하면서 뭐 평단의 주목도 어느 정도 받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미국에서는 이름만 대면은 아는 그런 정도의 작가인 것 같습니다. 쭉 들어보면 공부도 뭐 이것저것 했고 석사도 했고 광고 기획자에 뭐 회사원 잡지사 일하고 뭐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되게 많은 거를 하다가 되게 늦게 데뷔한 것 같지만 그래봐야 33살에 네. 군대를 안 가서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책날개에 적혀 있는 바로는 26권의 책을 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이후에도 네, 위키피디아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에 마지막 작품을 낸 것으로 일단 위키피디아에서는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1년에 한 권씩 내기도 하고 텀을 두면은 한 2년에 한 권씩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만간 또 신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추리소설 작가라고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리소설 작가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상복이 그렇게 많은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노미네이트는 됐는데 큰 상을 막 딱 받은 건 1996년에 이 트래블링님께서 추천하신 채텀 스쿨 어페어로 그 미국 추리작가 협회상, 흔히 에드거상이라고 그러죠. 에드거상을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는 붉은 낙엽으로도 상을 수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존 들어가서 미국에서는 얼마나 팔리나 이거를 좀 봤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가? 이 소설의 재미, 퀄리티에 비해서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약간 불편합니다. 맞아요. 그쵸. 재밌긴 있어요. 한데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네. 구석이 좀 있어요. 근데 열성 팬들은 꽤 있어서 이제 책을 내는 족족 일종의 기본 판매 부수는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고 제가 외국을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사는데 집이 동부에 한 채 있고 서부에 한 채 있더라고요. 뉴욕에서도 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그러니까 집이 2개 있는 거 보니까 부자인 것 같다. 아니 심지어 그리고 메사추세츠 주에 약간 그런 외딴 해변가에도 뭔가 거주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금수저일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원래 금수저 치고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전전을 했는데. 원래 금수저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무슨 스펙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굳이 뭐 US 인더스트리얼 뭐 이런 데 가서 홍보 US 글자를 이런 겁니까? 인더스트리얼 케미컬이 지네 아버지 회사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가래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작품들이 많이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처음 읽었다고 하니까 제 일본 번역하는 친구가 "헉, 일본에선 진짜 유명한데 한국에서만 안 유명하다. 아,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왠지 일본 소설 느낌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미야베 미유키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서로 느낌의 영향 그러네. 아마도 네. 미야베 미유키 같은 작가가 네. 좀 나이 터울이 한 10년 정도 어리니까 네.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15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 뭐 동부하고 서부에 집이 2채 정도는 되게 디스패치 같은. 자기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뭔가 파헤친다. 아, 뭐 트위터 계정이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걸. 이 책은 일단 총평을 먼저 좀 하자면 혼비님은 어떻게 봤어요? 어느 정도 좋았습니까? 저는 이런 가족 계열을 이제 가족이 이제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는 류의 소설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의 1위가 조이스 캐롤 오츠의 멀베인이 가족이거든요. 계속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네, 너무 JYP가 두꺼워서. 계속해서 2권짜리라서 난 안 읽겠다. 그러고 나서 모든 불씨는 어디에서가 저한테 작은 2위였어요. 불씨는 어디에? 작은 작은 불씨는 불씨는 어디에서? 어디에나 어디에서 아니고요. 어디에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가 2위였는데 이게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와 동급이었어요 저한테. 공동 2위. 공동 네, 2위. 네. 야, 그러면 극찬인데. 극찬인데요. 이게 네. 저희 책걸상 애청자들한테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보기 전에 사실 약간 의심하면서 봤습니다. 출판사도 뭐 그렇게 유명한 출판사가 아니고 또 뭐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거나 뭐 막 어마어마한 호평이 막 많거나 이렇지도 않고 일단 모르는 작가고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YG는 뭐 별로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표정에서 아니, 막 별로가 아니었고 굉장히 흡입력 있게 읽었고 두 분이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아무 군소리 없이 좋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많은 애청자분들이 알지만은 스토리 센 걸 좋아하잖아요. 막 스토리 굉장히 막 이렇게 흡입력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많이 죽고 야, 이 정도 붉은 낙엽이 스토리가 세지 않다, 약하다라고 하면은 야, 이건 진짜 병이다 저것도. 제가 봤을 때 사망자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망자 YG님한테. 숫자하고 그 피해 양하고는 어느 게 더 그러니까요.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둘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책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세서. 네. 세서 근데 고통스럽다. 아니, 뭐 하여튼 마지막 약간 부분에 그리고 특히. 좀 찝찝해요. 약간 어떤 내용인지 혼비님께서 네. 약간 살짝만 일단 그 설정을. 설정을 일단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두 가지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화자가 에릭 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에릭이 아들이었던 가족 그리고 에릭이 아버지였던 가족 해서 에릭의 원래 가족과 에릭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만든 가족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아니 그건 너무 네. 근데 그런데 이 설정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설정이죠. 네. 에릭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딱 가운데 놓고서 네. 에릭의 가족이었던 네. 한 가족과 네. 지금 현재의 에릭의 가장인 한 있는 가족. 가족. 네. 근데 사건은 이제 두 번째 가족에서 생기는데 이 아들이 가끔씩 동네 되게 친한 이웃의 딸을 봐주러, 그러니까 베이비시터처럼 봐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또 아들이 이제 그 여자아이 에이미 지오다노인데 에이미를 봐주러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돌아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에이미네 집에서 전화가 와요.
에이미가 실종됐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중학생이고 에이미는 8살 소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어쨌든 최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아들 키스니까 키스를 약간 의심을 하면서 전화가 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오고 이 아버지는 과연 키스가 그랬을까 아닐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범인 찾기죠, 이거는 네, 이제. 네. 범인 찾기죠. 범인 그러니까 찾기인데 범인은 맨 마지막에 밝혀지고. 네, 에이미라고 하는 8살 소녀가 마을에서 실종이 되었고 그 마을은 좀 한적한 네. 시골 마을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진짜 속속들이 다 아는 시골 마을이고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실종된 8살 소녀와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주인공의 중학생 아들인 키스. 키스. 음. 네. 그런데 그리고 그 키스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심쩍. 예, 미심쩍고 석연치 않아요. 그 심지어 아버지가 약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그리고 키스 성격이 원래 여기서 약간 또래 중에서도 약간 괴짜 같은 성격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이고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감추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약간 키스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까지 접지 않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죠. 네. 키스는 한마디로 그런 거죠.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으나 언젠가 저놈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중2병 환자. 맞아요. 아, 네. 정확하게.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나이도 뭐 중학교 2학년 네, 뭐 네. 네, 정확하게. 맞아요. 네. 그때. 그리고 뭔가 이제 약간 뭐 그냥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고 네. 좀 음침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나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설에서는 전체적으로 키스가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혹시 에이미를 납치해서 험한 짓을 한 진짜 범인이 우리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도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도대체 어떻게 되지? 하면서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 한 350쪽 정도 되는데 단순히 범인 찾기라면은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의심에 관한 소설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말고도 끊임없는 의심들이 네, 맞아요. 끊임없는 의심들이 나와요. 경찰이나 그 실종된 아이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의심하고 아빠도 아이를 의심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는 아빠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옛날 가족 네. 그러니까 어릴 때로 돌아가면은 형도 또 주인공은 네. 형도 의심하고 또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의심하잖아요. 이 주인공이 또 심지어는 그리고 그 엄마가 죽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빠가 죽였을 것 아빠가 같다. 죽였을 것 같다라고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족 이야기가 절묘하게 섞여요. 네. 여기 표현에 의하면 마치 우연히 이중 노출된 사진처럼 한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한 가족의 이야기로 어떻게 스며드는지라는 표현이 이제 소설에 나오는데 이 간단해 보이는 사건에 옛날 가족의 서사까지 들어가면서 사건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방금 혼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족 사진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인공 에릭이 그 마을의 유일한 사진관을 운영하는 네. 이제 사진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 사진의 이미지들이 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의심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 에릭의 이제 아내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그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뭐 매력적인 네. 아내이고 그리고 대학 강사로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유명한 있고. 네. 사람인데 이제 그 아내의 부정을 또 의심을 하는 그쵸.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부정을 의심하기 전에도 아내가 나하고의 삶을 행복해 할까, 나를 만족해 할까를 되게 불안해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가족이었는데 네. 그게 그 8살 소녀의 실종과 자기 아들이 의심을 받으면서 그 가족이 점점 네. 그 균열이 생기고 네. 그 과정에서 그 가족을 좀 이렇게 평소에는 뭔가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인 것처럼 묶어두었던 것들이 네. 점점 해체가 되면서 네. 서로 의심을 하는. 그쵸.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부식되는, 점점 네. 모든 것들이 부식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쵸. 읽다 보면 네. 어딘지 모르게 뭐 참
읽는 사람도 계속 모두를 의심하잖아. 읽는 그쵸. 사람 모두를 응. 의심하죠. 이거 이거 의심스러운데. 네. 얘도 의심스럽네. 네. 얘도 의심스럽네. 네. 그 범인이 누구일지도 다 의심스럽지만 불륜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남편이 또라이인가?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여기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를 죽였나 보다. 뭐 그쵸. 그런 의심도 네, 그런 네, 의심도 네. 들고 네. 그리고 또 그 주인공의 형이 등장하거든요. 약간 뭔가 그 인생의 낙오자인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에릭은 굉장히 뭔가 노력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안락한 가정도 꾸리고 있고 뭐 작은 마을이지만 어쨌든 비교적 운영이 되는 사진관도 지금 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 사는 형은 뭔가 잘 안 풀리고 네. 겨우 이제 연명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형 같은 경우에도 이 형이 뭔가 큰 사고를 친 건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형도 의심하죠. 네, 형도 네. 의심을 하는 우리도 거죠. 독자들도 의심하고 그쵸. 형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형 캐릭터가 어떠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한 아버지한테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받은, 그래서 모든 거에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 사람 나이 때 하면서 살아야 될 몫을 잘 못하고 사회적 포지션도 없는 되게 약간 그런 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형에 비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에릭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형이 분명히 너를 미워하고 있을 거고 너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이다 같은 의심을 또 이제 막 불어 넣어주고, 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자, 지금 시간은 됐는데 마무리를 여기서 마무리해도 적당한 될 것 방법으로. 같은데요. 같아요. 네, 마무리해도 여기서 될 것 그냥? 같은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읽으면 표정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표정이. 그러니까 이런 걸 즐길 수도 있나? 즐길 수는 없죠, 사실.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즐길 수는 없죠. 아니, 즐거운 독서죠. 불편하지만 즐거운 독서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독서죠. 불편한 독서. 근데 불편한데 이런 것들 읽음으로 해서 저의 어떤 심리적 지평이 확장되는 느낌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는데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소설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야 이거 진짜 죽인다, 막 최고 강추, 막 어머 이건 꼭 읽어야 돼가 100점이고 절대 보지 마 이건 쓰레기야 시간 낭비야가 빵점이라고 치고, 저는 YG는 몇 점 주겠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사람 봐서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102점. 102점? 네, 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 이 책을. 네, 저는 사람을 봐서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의심 많은 사람? 가정적으로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 좀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추천 안 하려고요. 제가 사람 봐서 추천한다라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추천을 하기 싫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하면 조금 네. 읽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쵸. 그런 분들은 자기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맞아요. 뭐 제가 질문했지만 저는 뭐 100점, 102점까지는 아니고 물론 사람 따라 추천하겠지만 그래도 한 90점 정도는 주고 싶은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일단. 네. 그 휴가 때 읽기도 좋고 계속해서 궁금하잖아요. 네. 끝까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아, 근데 휴가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이 방송이 지금 추석 연휴 때 나가나요? 모르죠 우리도. 이거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모여 있을 때 읽으면 그때 정말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연휴 때 추천합니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옆에 구석에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꽃같게 보이고 의심이 드는 거죠. 야, 이 책을 미리 읽고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면 가족들의 이야기가 다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절마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 만난 다음에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홍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